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말하지만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이 끝났다, 국가 자본주의적 성향의 중국 모델은 무너졌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채널의 영상인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냐에서도 말했듯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탓이 크죠. 공동부유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미국을 따라잡겠다면서 성장에 몰두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갑자기 공동부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공동부유 정책을 보고 욕을 하니까요. 그런데 시진핑이 진짜 바보라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욕을 하고 안 좋게 볼지언정 시진핑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오늘의 주제인 빈부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하위 50% 인구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한 자릿수 %에 불과한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바로 중국이죠. 상위 가구 0.4%가 중국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를 지니계수라 하는데,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 정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인 0.35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심각한 불평등으로 간주하며 0.5를 넘으면 사회적 불안이 확산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0.5 코아까지 도달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0.47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중국은 정보를 잘 안 깝니다. 청년 실업이 심해지자 실업률 통계를 아예 안 내고 집계 방식으로 장난치고 공식 발표는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중국 자체 조사로는 0.5는 이미 과거에 넘었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체 산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7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빈부격차가 심한 걸까요? 중국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사상인데 말이죠. 오늘날 중국이 심각한 빈부격차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역사적, 제도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결과물이죠. 현재 시진핑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역시 마오쩌둥 집권기 때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공동부유란 쉽게 말해 인민이 모두 함께 부유해지자는 뜻으로, 마오쩌둥 집권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에도 공동부유라는 구호가 자주 울려 퍼졌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같이 부유해지자는 불가능합니다. 다같이 가난해지자는 가능해도 말이죠. 그래도 이때 이 말들이 계속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부유하지는 않았다만 모두가 평등하게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경쟁 없이 다같이 뭐뭐해서가 발전의 촉진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결과를 봐서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결과를 몰랐으니까요. 오히려 다같이 가난하니 다같이 부자되자라는 말이 희망이자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져도 좋다, 아니 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부유해져라 선불론을 외쳤죠.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공동부유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뭐 명목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 자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를 만들며 엘리트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마오쩌둥의 공동부유, 평균주의와는 정반대였죠. 동시에 선불론 안에는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 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의 부작용인 빈부격차, 불평등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아니 기꺼이 감수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죠. 중국은 값싼 인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미친듯이 성장했습니다. 국제연구기관들은 이대로 간다면 중간에 큰 브레이크만 없다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죠. 중국의 미국 추월은 연구기관의 분석을 시작으로 칼럼과 기사, 책으로 또 영상으로 제작되며 대세이자 사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수 없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아니 흘러갔다면 수치상 미국을 추월하는 게 당연해 보였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언제 할 수는 있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죠. 시진핑, 정확히는 시진핑의 독재와 빈부격차입니다. 먼저 빈부격차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0.3 수준이던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이후 급등하여 2000년대 초
초반 0.45에 이르렀고 2000년대 후반에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심해졌죠. 지금에 와서는 몇몇 개판인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이 1위를 먹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가 되었고요. 애초에 빈부격차라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초기에 지역 불균형 성장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남부 해안 지역의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수출 산업과 도시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죠. 상하이, 광둥 등 연안 도시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내륙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임금부터 생활 수준, 복지까지 그냥 다른 나라 수준이죠. 후커우 제도로 불리는 중국의 호적 제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커우 제도는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통제하고 거주지에 따라 교육, 의료,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신분제였죠. 개혁개방 이후 수억 명의 농촌 노동자들이 산업화된 도심으로 이동했지만 호적이 농촌으로 되어 있는 농민공, 즉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주거, 제한된 직업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느낌이었죠. 최근 수십 년간 제도 개선으로 이동 제한이 다소 완화되고 농촌 출신도 돈을 벌 기회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에서 농촌 출신은 곧 2등 시민으로 간주되는 구조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반면 도시 주민은 국가 주도의 주택 분배나 연금 혜택, 양질의 학교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아왔죠. 중국 시골에 가면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가 많은데 대부분이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가면서 아이를 두고 간 것이죠. 혼자 남겨진 아이만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같이 안 가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데리고 가봤자 농촌 출신은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다 1990년대 많은 도시 주민들은 헐값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도시민 대다수가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값이 폭등했을 때 도시민들이 큰 부를 쌓게 되면서 농촌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속에서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과열되면서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자 일찍이 집을 마련한 계층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이나 사회 진출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되었죠. 이 밖에도 도시 주민에게 집중된 연금, 보조금 등 비임금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도시 가구 소득의 40%가 연금이자 임대료 등 불로소득이 될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중국이 통계로 장난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도시와 농촌의 통계를 따로 내는 겁니다. 도시 농촌 합쳐서 내는 게 아니라 도시의 진위계수, 농촌의 진위계수를 따로 내버리는 거죠. 도농격차가 핵심인데 도시와 농촌을 따로 내면 수치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갈 일이 없고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딱히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빈부격차 심하지 않아요 라고 국내 여론용으로 써버리는 거죠.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 자본 구조도 빈부격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관시라 불리는 인맥 문화는 채용, 승진, 사업 허가, 금융 대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학연, 지원, 혈연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한국보다도 인맥 의존도가 높은 게 중국이죠. 인맥 중심 구조는 실력보다 배경이 중요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사실상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중국 사회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셈입니다. 선불론을 외치며 성장하고 이끌어준다, 부자가 되어 낙오된 자들을 도우라는 명목 아래에서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며 급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중국은 정책상, 제도상 한 국가 안에서 너무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냈고 제도상, 정책상, 구조상 기회마저도 얻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죠. 성장을 빼면 부작용과 단점들이 너무 부각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희생해왔는데 빈부격차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좀 더 희생하는 걸로 하고 쭉 가서 미국을 추월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시진핑은 왜 다시 공동부유를 외쳐서 나라 경제를 망쳐놓는 거지? 일단 빈부격차 자체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빈부격차가 되어버리면 범죄가 들끓고 국가의 권력은 되려 약해지고 극단주의가 성행하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기본이고 체제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납니다. 그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아니 독재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시진핑 입장에서 현재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와 사회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주요 인물들은 죽이든 감옥에 보내든 할 수 있지만 만약 국민 대다수가 들고 일어서면 답이 없죠. 이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다시 등장한 슬로건이 바로 공동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전체
인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보편적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이 넘치며 살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 공공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도록 추진하는 것, 인민과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달성하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죠. 2035년까지 공동부유 실현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합리적 범위 내로 줄여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 즉 시진핑은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중국 사회는 물론 자기 권력의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핵심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인 것도 알고 있고요. 공동부유 정책의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3차 분배 체계로 설명하는데 먼저 1차 분배는 시장을 통한 소득 분배, 2차 분배는 정부의 조세 복지 정책, 3차 분배는 민간의 자발적 환원을 의미합니다. 1차 소득 분배는 임금 상승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자인데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시정하며 법정 휴가 수당 등을 철저히 지켜 근로소득의 공정한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즉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라입니다. 실제로 공동부유 발표 이후 알리바바, 징둥 등 빅테크 기업들이 노조를 결성해주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기업들이 해준 게 아니라 정부가 안 만들면 알지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2차 분배 측면에서는 제도를 통한 재분배 강화가 핵심인데 세금은 사실상 안 건드렸고 사회 안전만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를 좀 더 잘해주겠다는 말이죠. 마지막 3차 분배는 고소득층과 기업의 자발적 사회 환원을 독려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독려라기보다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느낌이죠. 텐센트는 500억 위안 약 9조 원을 공동부유 관련 사회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고 온라인 쇼핑몰 핀더더는 농민 복지를 위해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원을 공동부유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건 채널에서 다루었던 마윈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위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을 무릎 꿇렸기에 그 뒤로는 알아서 기고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산업 규제까지 시작했습니다. 2021년은 중국 당국의 전방위 규제 폭풍이 몰아치내로 기록되는데 이는 시진핑이 말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를 구현하는 조치들이었죠. 산업 자체가 날아간 곳도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사설 입시학원의 영유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던 거대한 사교육 업계가 일순간 붕괴해버렸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경제는 경제대로 나빠지고 빈부격차도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빈부격차 해소도 거의 안 되었고 경기만 나빠졌죠. 급격한 규제가 연달아 발생하자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복지고 공동부유고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니 체감상 삶은 더 힘들어졌죠. 중국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21년에만 1조 달러 이상 증발했고 눈치 보며 돈을 좀 낼 뿐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시행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공급만 많아졌고 이건 그대로 실업률로 이어졌죠.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들이 주로 일하던 인력시장도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돈이 한 돈이 장사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빈곤이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그럼 시진핑이 멍청한 정책을 시행했던 건가? 이게 오히려 시진핑의 똑똑하고 악랄한 정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목적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시진핑이 진심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조세 체계를 개편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농촌 토지제도 변화와 같은 민감하지만 필요한 개혁에 손을 댔을 텐데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느껴지는 조치들은 손을 대지 않고 이벤트성 기부에만 치중했으니까요. 실제로 2021년 이후 벌어진 각종 기업 대리기와 기부 압박은 마치 본보기 처벌을 통해 군기를 잡는 행위와 비슷했습니다. 2010년대 시진핑이 전개한 대대적 반부패운동과 비슷하죠. 반부패운동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정적 숙청과 압도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듯 공동부유라는 국민들 대부분이 가장 반가워하고 지지할 만한 것을 내세워 권력 연장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내세웠던 시기를 보면 사면임을 준비했던 시기이고 장기 집권을 공식화한 때가 2022년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만든 건 값싼 노동력, 즉 농촌 사람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몇 억의 농민공이 헐값에 일을 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작은 국가들
국가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발전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성공한다면, 즉 1인당 생산해내는 재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전체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은 너무나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중국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건 중국 경제의 일부분이죠. 여전히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 경제에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분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이 늘어나 버리면 세계의 공장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하죠. 사실 이미 오른 임금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더 싼 나라들로 옮겼고요. 즉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는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시진핑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공들이 빈곤층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국가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를 재분배해야 하는데 미국 경제를 따라잡는 것은 적어도 미국 수준의 패권국이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럼 독재를 통해 강한 권력을 만들고 가난한 인민들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빈부격차를 어떻게든 유지하며, 즉 싼값의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패권을 잡자. 이건 제 뇌피셜, 즉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게 시진핑의 독재가 확정된 후 빈부격차는 그대로인데 공동부유는 모습을 감추어 버렸거든요. 관영 매체에서도 공동부유 언급을 줄이고 있고 2024년 7월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아예 공동부유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4억 명을 넘어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죠. 현재 중국은 경제 파이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술, 특히 AI와 과학, 반도체 등 국제적으로 돈 되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죠. 중산층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성장이거든요. 중국 빈부 격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